자, 그러면은 3장입니다. 장 그리고 그 3장이 1, 2, 3절로 돼 있는데 오늘은 1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절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2절 뒷부분하고 3절 공부해서 1권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장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소미 씨 가능하신가요? 네, 제3장 화폐 또는 상품 유통 제1절 가치의 척도 나는 이 책의 어디에서나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금을 화폐 상품이라고 전제한다. 금의 첫째 기능은 상품 세계에 그 가치 표현의 재료를 제공한다는 점 또는 상품들의 가치를 동일한 명칭의 크기, 즉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비교 가능한 크기로 표현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금은 가치의 일반적 척도로 기능하는데 오직 이 기능에 의해서만 금이라는 특수한 등가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3장의 제목이 화폐 또는 상품 유통인데요. 여기서의 상품 유통은 화폐를 매개로 한 상품 유통이죠. 그래서 화폐 또는 일반적 등가물이 등장하기 이전에 상품들끼리 직접적 교환 관계로부터 이제 그 일반적 등가물 상품 화폐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이 교환 형태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상품이 영어로 커머디티죠. 그래서 머리 글자 C를 씁니다. 상품을 표시할 때는. 그리고 화폐는 영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문자 M으로 약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CMC라고 이제 흔히 쓰는데 한 상품을 판매해서 화폐를 얻고 그 화폐로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막스가 이것을 단순 상품 유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3장의 제목 화폐 또는 상품 유통에서의 이 상품 유통이 갖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1편에서는 아직 그 자본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상품과 화폐만 다루고 있는데 화폐가 이제 무엇이고 어떻게 성립했는지를 확인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상품 유통 과정에서 이제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머리에서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금을 화폐 상품이라고 전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 등가물 상품 중에서도 막스 당시에도 금 외에도 이제 은도 상당히 다양한 지역에서 화폐 상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여러 개를 이제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쓸데없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금 또는 은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개의 화폐 상품 중에서 이제 금으로 통일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걸 이제 잘못 읽으면 화폐가 굳이 일반적 등가물 상품일 필요가 없는데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전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씨 가능하신가요? 네, 화폐 때문에 상품들이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모든 상품이 가치로서는 대상화된 인간 노동이고 따라서 그 자체가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가치는 한 개의 특수한 상품에 의해 공동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특수한 하나의 상품이 자기들의 공통적인 가치척도, 즉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가치척도로서 화폐는 상품들에 내재하는 가치척도, 즉 노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 형태다. 예, 좋습니다.
막스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화폐가 어떤 신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폐 때문에 상품들이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상품들이 내재적인 가치 척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동 시간입니다. 그리고 화폐 또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 시간이 그 가치가 이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공통적인 이제 가치 척도로서 화폐가 기능할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갑주 1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씨 부탁드립니다. 어째서 화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동 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예컨대 한 장의 종이 쪽지가 X 노동 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째서 상품 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상품의 형태를 취하면 노동 생산물은 상품과 화폐 상품으로 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째서 사적 노동은 그 대립물인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취급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상품 생산 사회에서 노동화폐라는 천박한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에 대해 나는 다른 곳에서 상세하게 검토했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오원의 노동화폐가 화폐가 아닌 것은 극장의 입장권이 화폐가 아닌 것과 같다는 점이다. 오원은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 즉 상품 생산과는 정반대인 생산 형태를 전제하고 있다. 노동증명서는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여한 부분과 공동 생산물 중 소비용으로 예정된 부분에 대한 그의 청구권을 확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원은 상품 생산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상품 생산의 필연적 조건들을 화폐에 관한 속임수에 의해 제거해 보려는 엉뚱한 생각, 프루던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예, 좋습니다. 자, 가치 척도로서의 화폐는 상품들에 내지 않은 가치 척도의 필연적인 현상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현상 형태라는 게 중요하죠. 상품의 가치가 그 자체로 이제 드러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폐도 그 화폐 상품의 일정 양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국가가 부여한 명칭을 통해서 가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몇 노동 시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한 거다라는 거죠. 왜 노동 생산물이 이른바 상품 생산 사회에서 노동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사적 노동은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취급될 수 없는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분업이,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에서는 애초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프루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화폐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발상에서 유래됐고 왜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미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막스가 프루동을 한편에서는 비판하면서 오원의 노동화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원이란 사람은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흔히 그 오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본토 발음으로 이제 오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해서 로버트 원인데요. 막스 이전에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을 통칭해서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약점이나 문제점은 있지만 뭐 나름 이제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들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에, 이 사람도 이제 그 노동시간 쪽지 내지는 노동화폐라는 걸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스가 푸르동의 노동화폐는 되도 않는 짓이라고 가혹하기만큼 비판을 하면서 우원의 노동화폐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무슨 차이냐라는 거죠. 자, 우원이라는 사람은 그 자본가였습니다. 자본가 출신이었는데 그 자본가답지 않게 그 자기 휘하의 자기 공장의 노동자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잘 대해줬어요. 대단히 온정적인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우원을 거의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동자들한테 잘 대해주면서도 사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원이 다른 자본가들한테도 노동자들한테 너무 이제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충고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결코 이제 들어먹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우원이 생각한 게 자기가 이제 꿈꾸는 어떤 이상 사회를 실제로 그 보여주면 그게 확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성공해서 쌓은 부를 전부 처분해서 자기를 따르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꿈꾸던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쫄딱 망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빈털터리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평생을 이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제 이상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자금을 후원해 줄 독지가를 기다리면서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인데 막스가 여기서 언급하는 우원의 노동화폐는 우원이 자기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노동자들한테 발급한 거였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일한 시간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이제 기여라는 것들을 이제 측정해서 그만큼 이제 쪽지를 발행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얼핏 겉으로만 보면은 노동시간 쪽지라는 형태는 푸르동의 노동화폐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겉보기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 오원의 노동화폐는 기본적으로 그 오원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그 행해지는 분업은 계획에 의해서 조직된 분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동자들이 그 행하는 노동이 사적 노동이 아니라 적어도 그 공장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여를 측정하고 그 결과물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이제 발급한 노동시간 쪽지 노동화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임금을 받지만 그게 이제 화폐 형태의 임금이기는 하지만은 자본주의 사회 내지는 상품 생산 사회와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절에서 일장 사절에서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의 그 생산과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노동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각각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그 측정과 그 분배 몫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원이 노동화폐라고 있는 형식으로 발행한 증명서라는 거는. 근데 프로동은 전혀 그게 아니죠. 사적 개인이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생산한 결과물을 그 자체로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들을 어거지로 이제 그 다른 상품과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게 이제 푸르동의 노동화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작동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원과 푸르동이 어떻게 다른지, 두 사람의 노동화폐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씨 부탁드립니다. 한 상품의 가치를 급으로 표현하는 것.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은 그 상품의 화폐 형태, 즉 그 상품의 가격이다. 이제 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1톤의 철은 이온스의 금이라는
단 한 개의 등식으로 충분하다. 이 등식은 이제 다른 상품들의 가치 등식과 열을 지어 행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등가 상품인 금은 이미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행태는 이제 다시 그것의 최초의 단순한 또는 개별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전개된 상대적 가치 표현, 즉 수많은 상대적 가치 표현의 끝없는 시리즈는 이제 화폐 상품의 독특한 상대적 가치 형태로 된다. 그러나 이 끝없는 시리즈는 이제 상품들의 가격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다. 가격표를 거꾸로 읽으면 온갖 상품들로 표현된 화폐의 가치량 또는 화폐의 구매력을 보게 된다. 그런데 화폐는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들의 통일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는 자기 자신의 등가물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화폐는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자, 가격은 그 상품의 가치를 화폐의 일정량으로 표현한 거죠. 화폐 상품의 일정량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화폐 형태에 도달하면 마치 이제 첫 번째 단순한 가치 형태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의미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럼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두 번째 전개된 가치 형태가 예, 화폐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하단에 역자주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 즉 화폐 상품과 교환되는 다른 모든 상품들의 일정한 양, 이것들이 화폐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폐가 가격을 가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의 일정량으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김현근 씨 읽어주십시오. 네, 상품의 가격 또는 화폐 형태는 상품의 가치 형태 일반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물체 형태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순전히 관념적인 또는 개념적인 형태다. 쇠, 암호포, 밀 등의 가치는 비록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 물건들 속에 존재한다. 이 가치는 이 물건들과 금 사이의 동등성에 의해 말하자면 이 물건들은 머릿속에만 있을 뿐인 금과 관계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보호자가 상품의 가격을 외부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혀를 이 상품에게 빌려주던가 상품의 가격을 말하던가 또는 상품의 정가표를 매달아 주던가 해야 한다. 금에 의한 상품 가치의 표현은 순순히 관념적인 행위, 즉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이 기능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상적인 관념적인 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품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가 자기 상품의 가치의 가격이라는 형태 또는 상상적인 금의 형태를 주더라도 아직은 자기의 상품을 금으로 전환시킨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그가 몇 백만 가지의 상품 가치를 금으로 평가하는데도 현실적인 금은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화폐는 가치 척도의 기능에서는 다만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로서만 작용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엉터리 화폐 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상상적일 뿐인 화폐가 가치 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가격은 전적으로 실제의 화폐 재료에 달려 있다. 예컨대 인터넷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 노동량, 즉 가치는 그것과 동일한 양의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상상 속의 화폐 상품량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금, 은 또는 구리 어느 것이 가치 척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1톤 쇠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격 표현을 얻게 된다. 즉, 금, 은 또는 구리의 전혀 다른 양으로 표현된다. 예, 좋습니다. 자, 예,
실제로 어떤 상품의 가치를 화폐의 일정량으로 표현하는 게 가격 형태인데, 에, 상품의 가격을 붙이는데, 이 그 상품의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제의 화폐를 필요로 하지는 않죠. 그래서 실물로서의 화폐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상적인 관념적인 화폐로서만 작용한다. 이른바 계산화폐로서만 기능한다라는 거죠. 가치의 척도로서 기능할 때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엉터리 화폐 이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 전에 2장에서 막스가 이미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폐라는 건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그 가치라는 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 그 화폐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화폐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떤 그 상품이 어떤 재료가 화폐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할 때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가,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가, 구리를 화폐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양이 전부 달라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김채린 씨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약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품, 예컨대 금과 은이 동시에 가치 척도로 쓰인다면 모든 상품은 두 개의 다른 가격표, 즉 금 가격과 은 가격을 가지게 된다. 이 가격 표현들은 은 대 금의 가치 비율, 예컨대 1대 15, 이 가치 비율이 불변인 한 아무 일 없이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치 비율이 변동할 때마다 상품의 금 가격과 가격 사이의 비율이 뒤흔들리는데 이 사실은 이중의 가치 척도가 가치 척도의 기능과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자, 일반적 등가물 상품은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현실에서는 당시에 금뿐만 아니라 이제 은도 가치척도로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의 가치척도, 흔히 복보주의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존재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두 개의 화폐 상품, 은하고 금의 교환 비율을 법적으로 1대 15로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은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과 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정확하게 1대 15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각 생산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이 변화하면은 이 비율이 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금 가격, 은 가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금으로 표현된 가격, 은으로 표현된 가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금의 가격, 은의 가격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죠. 1톤의 쇠는 금으로 표현했을 때는 금 100g이고 은으로 표현했을 때는 은 1kg이다. 이런 식이 이게 바로 이제 금 가격, 은 가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복권이제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각주 4번에 나와 있는데요. 민병헌 씨 지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소리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여전히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고 있어요. 자, 어쩔 수가 없네요. 이은신 씨 부탁드립니다. 안 들려요? 예, 민병헌 씨 이렇게 하니까 잘 들리는데요. 아, 예, 그렇게 이어폰을 하고 읽어주실 수 사용했습니다. 있나요? 네. 네네네네. 금과 은이 법률상 화폐로, 즉 가치 척도로 병존하는 경우 그것들을 동일한 물질로 여기려는 헛된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 만약 일정한 노동시간이 변함없이 일정한 비율로 은과 금에 대상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은과 금이 동일한 물질이며 가치가 적은 금속인 은은 금의 일정한 부분을 대표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3세의 시대로부터 조지 2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 화폐의 역사는 금과 은의 법정 가치 비율과 금과 은의 현실의 가치 변동 사이의 충돌로 말미암은 끊임없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어떤 때는 금이
어떤 때는 은이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 자기의 가치보다 당분간 낮게 평가된 금속은 유통에서 끌려나와 녹여서 수출되었다. 그리하여 두 금속의 가치 비율은 다시 법률에 의해 변경되었으나 새로운 명목 비율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현실적인 가치 비율과 충돌했다. 우리 자신의 시대에는 인도와 중국의 은수요 때문에 은에 비해 금의 가치가 매우 적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락하자 프랑스에서는 은이 수출되고 은이 금에 의해 유통에서 추방되는 것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1855년, 1856년, 1857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금 수출에 대한 금 수입의 초과액은 4,158만. 4,158만 네, 네. 파운드에 달했지만 은 수입에 대한 은 수출의 초과액은 3,470 14,000파운드이었다. 두 금속이 법률상 가치 척도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화이며 지불하는 측에서는 마음대로 은으로나 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가치가 등기하고 있는 금속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된 금속으로 자신의 가격을 계산하며 이 과대평가된 금속만이 사실상 가치 척도로 된다. 이 분야의 모든 역사적 경험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다. 즉, 법률상 두 상품이 가치 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중에 한 상품만이 가치 척도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흔히 이제 복본위제라고 하는 현상, 두 개의 가치 척도가 존재할 때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가치가 그 법정 그 교환 비율보다 실제 가치가 더 낮은 그런 이제 과대평가된 금속만이 살아남고 그 가치가 더 높은 법정 그 교환 비율보다 더 높은 그 상품은 시장에서 이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화폐로 기능하지 않고 실제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게 더 이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여기 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과 은의 이제 법정 비율이 1대 15인데 실제로 그 은의 가치가 예, 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과 은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비교해 보면 1대 2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건 바보짓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 공식적으로 실제 가치는 그 금의 가치가 은에 비해서 이제 20배인데 법정으로는 화폐로 사용될 경우에 15배밖에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가치가 높은 금은 이제 시장에서 화폐로서는 사라지고 예, 네, 그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서 이제 거래가 되고 은만 그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폐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과대평가된 금속만이 사실상 가치 척도로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은신 씨 부탁드립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들은 모두 A량의 상품 A는 X량의 금, B량의 상품 B는 Y량의 금, C량의 상품 C는 Z량의 금 등의 형태로 표시된다. 여기서 ABC는 대문자 ABC라는 상품들의 일정한 양을 표시하며 XYZ는 금의 일정한 양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가치는 여러 가지 크기의 상상적인 금량으로, 즉 상품체는 종류와 모양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금량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상품들의 가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금량으로 서로 비교되고 측정된다. 그리고 기술상의 이유로 어떤 고정된 금량을 가치들의 도량 단위로 삼을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 도량 단위 자체는 또다시 그 세부 단위로 분할됨으로써 도량 표준으로 발전한다. 금, 은, 구리는 그것들이 화폐로 되기 전에 벌써 이와 같은 도량 표준을 그것들의 금속 무게 속에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도량 단위로 쓰이는 1파운드는 한편으로 다시 분할되어 온스로 되며 다른 한편으로 합해져서 젠트너 100파운드로 된다. 그러나 모든 금속 유통에서는 무게의 도량 표준에 적용되던 명칭들이 그대로 화폐 또는 가격의 도량 표준에도 적용되고 있다. 예, 좋습니다. 네, 가격의 도량 표준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화폐 상품의 이제 일정 양이라는 것들을 예, 단위화한다라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이제 금속화폐이기 때문에 그것의 무게를 재는 단위가 있었는데 그 단위가 이제 자연스럽게 화폐 단위, 그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수 씨 부탁드립니다. 네. 가치의 척도와 가격의 도량 표준은 화폐의 전혀 다른 두 가지 기능이다. 화폐가 가치의 척도인 것은 화폐가 인간 노동의 사회적 화신이기 때문이고, 가격의 도량 표준인 것은 화폐가 고정된 금속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 척도로서 화폐는 다종다양한 상품의 가치를 가격으로 전환시키는 데 봉사하며,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 화폐는 이런 금량을 측정한다. 가치 척도는 상품들을 가치로서 측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가격의 도량 표준은 여러 가지 금량을 금의 단위량으로 측정하는 것이지, 금의 하나의 양인 가치를 금의 다른 양인 무게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의 도량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금의 일정한 무게가 도량 단위로 고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금 1온스는 1원, 그리고 100전과 같다. 이 경우 동일한 명칭의 양들이 측정되는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량의 고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금량을 나타내는 도량 단위가 변하지 않을수록 가격의 도량 표준은 그 기능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금이 가치 척도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금 자체가 노동 생산물이며, 따라서 가치가 잠재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은 화폐로 사용되는 상품 자체가, 금속 자체가 상품이고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가격의 도량 표준은 그런 그 화폐 상품 내지는 이제 금속의 일정 양에다 국가가 이제 그 명칭을 붙이고 그걸 이제 단위를 매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량 표준은 고정성이 중요합니다. 쉽게 변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화폐 상품의 가치가 그걸로 정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8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장욱 씨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의 가치 변동은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 금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금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여러 가지 금량 사이의 가치관계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령 금의 가치가 100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2온스의 금은 여전히 1온스의 금의 1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에서는 여러 가지 금량의 상호관계만이 문제로 된다. 다른 한편으로 1온스의 금이 그 가치의 증감에 따라 그 무게를 바꾸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온스를 세분한 각 부분의 무게도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은 그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가격의 고정된 도량 표준으로 여전히 기능한다. 더욱이 금의 가치 변동은 금이 가치 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금의 가치 변동은 모든 상품에 대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상품들 가치의 상호관계에는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록 이제는 상품들의 가치가 모두 이전보다 높거나 낮은 금 가격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의 도량 표준과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의 가치 변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화폐 상품의 가치 변동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박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한 상품의 사용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들을 금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일정량의 금을 일정한 시기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상품 가격의 변동 일반에 관해서는 제1장에서 말한 단순한 상대적 가치 표현의 법칙들이 적용된다. 상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화폐 가치가 불변이라면 상품 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고 상품 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이다. 이와 반대로 상품 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것은 화폐 가치가 불변이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이고 상품 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 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다. 그러므로 화폐 가치의 상승은 반드시 상품 가격의 비례적 하락을 초래하고 또 화폐 가치의 하락은 반드시 상품 가격의 비례적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뿐이다. 그런데 그 가치가 화폐 가치와 같은 정도로 동시에 오르는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다. 상품 가치가 화폐 가치보다 더 완만하게 오르거나 더 급속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하락 또는 상승은 상품의 가치 변동과 화폐의 가치 변동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따위. 예, 좋습니다. 자, 상품 가격의 변동에 관한 법칙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단순한 상대적 가치 표현의 법칙을 다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1장 3절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가치 형태에서 그 상대적 가치 형태의 양적 규정이라는 소제목 하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67쪽부터 시작해서 아마포와 저고리 사이의 이제 교환 비율, 상대적 가치 표현이 예, 아마포의 그 가치, 즉 예, 아마포의 가치와 저고리의 가치가 뭐 한쪽만 변하고 다른 쪽이 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둘 다 변할 때, 그리고 둘 다 변하지만은 비례적으로 변할 때, 그리고 서로 차이가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암마포하고 저고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저고리를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폐 상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암마포의 가치만 변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암마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화폐 상품의 가치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온 일반적 결론이 이거였어요. 예, 가치량의 현실적 변동은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에 명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이 지금 뭐예요? 가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가격 형태가 성립했을 때 우리는 가격의 변화를 보고 가치의 변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가 반드시 가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다시 막스가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12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루아 씨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가격 형태의 고찰로 되돌아가자. 금속무게의 화폐 명칭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점차 그 원래의 무게 명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원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결정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발전 정도가 낮은 민족들에게 외국 화폐가 수입된 것. 예컨대 고대 로마에서는 금과 은의 주화는 처음에는 외국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 외국 주화의 명칭은 국내의 무게 명칭과 달랐다. 2. 부의 발전에 따라 저급 금속은 고급 금속에 의해 가치 척도의 기능으로부터 쫓겨난다는 점. 구리는 은에 의해
은은 금에 의해 쫓겨난다. 비록 시인의 연대기에서는 이 순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컨대 파운드는 현실적인 은 1파운드의 무게를 표시하는 화폐 명칭이었다. 금이 가치 척도인 은을 몰아내게 되자 이 동일한 명칭은 금과 은의 가치 비율에 따라 대체로 15분의 1파운드의 금에 적용되었다. 이제는 화폐 명칭으로서 파운드와 금의 관습적인 무게 명칭으로서 파운드는 분리되어 버렸다. 3. 몇백 년에 걸친 군주들의 끊임없는 화폐 변조. 이로 말미암아 금주화는 원래 중량과는 전혀 관계없는 명칭만을 가지게 되었다. 예, 좋습니다. 가격의 이제 도량 표준이라는 게 출발은 예, 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전혀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나영 씨 가능하신가요? 네, 이런 역사적 과정으로 말미암아 화폐 명칭이 그 무게 명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국민적 관습에 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화폐의 도량 표준은 한편으로 순수히 관습적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 효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귀금속의 일정한 무게, 예컨대 1온스의 금은 공식적으로 더욱 작은 부분으로 분할되고 이 부분에 대해 파운드, 탈러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이 주어진다. 이 분할된 부분이 이 분할된 부분이 현실적인 화폐 단위로서 기능하는데 그것은 이번에는 또다시 실링, 페니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을 가지는 다른 일정한 부분으로 세분된다. 그런데도 금속의 일정한 무게가 금속 화폐의 도량 표준으로 되는 것은 여전히 전과 같다. 달라진 것은 화폐의 분할 방식과 명칭뿐이다. 그리하여 가격, 즉 상품의 가치가 관념적으로 전환되어 있는 금량은 이제 금의 도량 표준의 화폐 명칭 또는 법률상 유효한 계산 명칭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1리터의 밀이 1온스의 금과 그 가치가 같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이 3파운드 17실링 10의 2분의 1 펜스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어, 1066년부터 1971년 2월 15일 단행된 화폐 10진화까지는 1파운드는 20실링, 1실링은 12펜스였으나 그 뒤로부터 1파운드는 100펜스가 되었다. 이와 같이 상품들은 자기들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자기들의 화폐 명칭으로 표현하며 그리고 화폐는 어떤 물건을 가치로 따라서 화폐 형태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계산화폐로 기능한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폐 명칭은 그냥 이제 국민적 관습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법정 세례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가 거기에다 이제 어떤 명칭을 붙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국을 예로 들고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제 1971년 이전에 영국은 화폐 단위가 파운드, 실링, 펜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십진법으로 계산이 쉬운 게 아니라 1파운드가 20실링이고 1실링은 12펜스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됐었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3파운드 17실링 10과 2분의 1펜스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죠. 산수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저분한데 71년에 이제 영국에서 화폐 개혁을 하면서 실링을 없애버리고 1파운드는 100펜스다라고 통일을 해버려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막스가 이제 자본론을 쓸 당시에는 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자본론에 나오는 이제 화폐 단위가 조금 이제 지저분해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는 번역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걸 이제 원으로 환산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보기 쉽게 바꿔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거다라는 거죠. 뭐 그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이 소설가 중에 이제 서머셋 모음이라는 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소설 중에 이제 제목이 달과 육펜스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달이 뭔가 이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을 상징하는 거고, 육펜스가 이제 누추한 현실을 지칭하는 건데, 왜 하필 육펜스냐라고 한다라면은, 당시 기준으로 이제 일시일링은 12펜스니까 육펜스라고 하면은 반 실링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푼돈의 대명사처럼 이제 쓰이고 있는 용어인 거죠. 그런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화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물건의 이제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전다은 씨 부탁합니다. 물건의 명칭은 그 물건의 성질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운드, 탈러, 프랑, 두카트 따위의 화폐 명칭에는 가치관계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신비한 명칭에 어떤 숨은 의미를 줌으로써 일어나는 혼란은 이 화폐 명칭이 상품 가치를 표현함과 동시에 일정한 금속 무게, 즉 화폐의 도량 표준으로 기능하는 금속 무게까지도 표현하게 됨으로써 더욱 심하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 가치가 상품 세계의 잡다한 물체들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런 무표정한 물질적 형태뿐 아니라 순수히 사회적 형태를 띠는 것은 필연적이다. 예, 좋습니다. 덧붙여서 각주 12번도 읽어주세요. 가격의 도량 표준인 금은 상품 가격과 동일한 계산 명칭으로 표현되므로 예컨대 1온스의 금은 1톤의 새와 마찬가지로 3파운드 17실링 10과 2분의 1펜스로 표현되므로 금의 이 계산 명칭은 금의 주조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금은 마치 자기 자신의 재료로 평가되고 다른 모든 상품과는 달리 어떤 고정된 가격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괴상한 관념이 생겼다. 사람들은 금의 일정한 무게를 계산 명칭으로 고정하는 것을 이 무게의 가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가격의 도량 표준이라는 것을 뭐 잘못 이제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명칭을 부여받던 간에 이것이 그 자체로 화폐의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국가가 임의로 화폐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뭐 각주 13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실제로 화폐의 단위를 국가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 늘려버리면 그만큼 더 큰 가치가 생겨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뭐 2절 공부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132쪽으로 가겠습니다.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음, 가격은 상품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의 화폐 명칭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과 그 상품 가격을 명칭에 지나지 않는 화폐량이 분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동어 반복이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 표현은 두 상품의 분가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 가치량의 지표로서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이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과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 즉 가격은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로 되지는 않는다. 가령 동일한 양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1리터의 밀로도 표현되고 2파운드 약 2분의 1 온스 금으로도 표현된다고 하자. 2파운드는 밀 1리터의 가치량의 화폐적 표현, 즉 그 가격이다. 이제 만약 어떤 사정, 수요 공급의 사정, 1리터의 밀을
3파운드로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1파운드로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 1파운드와 3파운드는 이 밀의 가치량의 표현으로서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된다. 그런데 그것들은 실제로 이 밀의 가격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첫째로 이 밀의 가치 형태, 즉 화폐 형태이며 둘째로 이 밀과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생산 조건 또는 노동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한 1리터의 밀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 이전에나 이후에나 여전히 동일한 양의 사회적 노동 시간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밀 생산자의 의지나 다른 상품 소유자의 의지와도 관계가 없다. 예, 좋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가격이라는 게 네, 그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가격이 상품 가치량의 지표이고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인데 이 가격이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로 되지는 않는다. 가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한 상품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상품, 이제는 화폐 상품의 일정량 가격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가격이 그 가치를 또는 그 가치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노동가치 이론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제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 노동가치 이론에 관한 두 가지 기본적이면서도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노동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게 아니라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노동은 가치의 실체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거죠. 노동가치 이론은 한 상품의 가치가 가격이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와 일치한다고 또는 이제 일치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냐면은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된다?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서 결정이 되고 그 가치는 어떻게 나타내진다? 그 상품의 합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 가격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두 명제를 합하면은 개별 상품의 가격이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와 일치한다라는 의미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류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의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격이 곧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막스 이전에 그 노동가치론을 제시했던 스미스나 리카도도 그 직면했던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입문 시간에 좀 길게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일단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으로 갑니다. 김선호 씨부터 갑니다. 이와 같이 상품의 가치량은 사회적 노동시간과 어떤 필연적인 관계, 그 상품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한다. 관계를 가진다. 가치량이 가격으로 전환되는 것과 더불어 이 필연적인 관계는 한 상품과 그것의 외부에 존재하는 화폐 상품 사이의 교환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교환 비율은 그 상품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 아래서는 그 상품이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화폐량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과 가치량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 즉 가격이
가치량과 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격 형태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은 결코 가격 형태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격 형태를 법칙은 끊임없는 불규칙성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으로서 자신을 관철할 뿐인 생산 양식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예, 좋습니다. 자, 가격과 가치량이 이제 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자,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관찰이 되죠. 개별 상품의 가치하고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스미스나 리카도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사람들은 노동가치론에 기초해서 실제로 가격이 가치와 개별 상품 수준에서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들어맞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이제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내려고 또는 이제 설명을 고안해 내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 문제가 나중에 막스가 속류경제학자라고 부른 당대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오히려 당연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 우리가 그 분석하고자 하는 생산 양식,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적합한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경제 법칙이라는 건 어떻게 관철된다? 끊임없는 불규칙성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으로서 관철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괴리가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걸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과정이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구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본론 전체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고 그 3권 2편쯤에 가면은 생산 가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결국 개별 상품 수준에서의 괴리가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해결된다는 것도 확인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스는 이미 이제 1권 1편 수준에서 그 사실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은근히. 근데 명확하게 막스가 이걸 언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다음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그 질문을 잠시 보면은요. 그 가격 결정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질문이 조금 그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격 결정은 생산비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가격이 생산비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가치가 노동시간에서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관찰되는 가격 변동의 중심이 생산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텐데, 용어를 조금 이제 명확하지 않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질문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른바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면 여기서부터 괴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정확하게 이제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스도 그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가치 또는 이제 생산 가격이 그 변동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질문하신 분이 이제 용어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그 게시판에는 차세 씨가 좀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자, 일단 이렇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수요 공급이라는 게 현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네,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씨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가격 형태는 가치량과 가격 사이, 다시 말해 가치량과 이것의 화폐적 표현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을
허용할 뿐 아니라 하나의 질적 모순, 즉 화폐는 상품의 가치 형태에 지나지 않지만 가격이 전혀 가치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도 있다. 그 자체로서는 상품이 아닌 것, 예컨대 양심이나 명예 등 상품이 아닌 것이 그 소유자에 의해 판매형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가격을 통해 상품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물건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가격은 수학상의 어떤 양의 허수와 같이 상상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상적인 가격 형태, 예컨대 미개간지, 거기에는 인간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 의 가격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현실의 가치관계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가치량과 가격 사이의 양적 불일치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있다. 가치가 전혀 없는 것도 가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양심이나 명예를 돈 받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식의 상상적인 가격 형태가 직간접적인 현실의 가치관계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개간지의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는 토지의 가치는 0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가격을 가지잖아요. 왜 그럴 수 있는가? 자, 입문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죠.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대를 설명하면서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제 초과이윤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지대라는 형태로 돌아가고 그 지대를 근거로 토지 가격이 가공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폐 내지는 이제 가상화폐 등도 투기 대상이고요. 네, 그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나 이제 채권 같은 것들이죠. 자, 이것들도 이자 내지는 배당을 근거로 해서 그 가공적으로 가격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3권 5편하고 6편 자본론의 거의 마지막쯤에 나와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스가 지금 1권을 출간하는 시점에서 자본론 3권까지의 이제 초고를 전부 다 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권 1편, 1권을 이제 드립다 읽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랑 이제 그 정치경제학 입문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고 혹시라도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또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강의 5강하고 6강 정도쯤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가치를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도 가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채린 씨 부탁드립니다. 상대적 가치 형태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일정량의 증가물, 예, 1온스의 금, 이 어떤 상품, 예, 1톤의 쇠와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지 거꾸로 쇠가 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해 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 실제로 교환 가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현물 형태를 벗어버리고 단순한 상상적인 금에서 현실적인 금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상품으로서는 이 형태 변화가 회계의 개념에서 필연으로부터 자유로 이행하는 것, 또는 가재가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 또는 성대로미 아담의 원대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예, 상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자, 어떤 상품의 가치를 가격으로 화폐 일정량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상품이 바로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그 실물로서의 화폐를 요구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결국 상상적인 금에서 현실적인 금으로 팔려서 화폐로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겔 철학에서 필연에서 자유로 이행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탈피를 하는 것, 동물이나 곤충이. 그다음에 그 기독교 성직자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3장 2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소미 씨 부탁드립니다. 상품은 그 실제의 모습, 예컨대 쇠라는 모습과 나란히 자기의 가격 형태에서 관념적인 가치 모습 또는 상상적인 금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상품은 현실적으로 쇠인 동시에 현실적인 금일 수는 없다. 상품의 가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상적인 금을 상품에 등치하면 되지만 상품이 그 소유자에게 일반적 등가물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금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만약 쇠의 소유자가 어떤 다른 상품의 소유자와 마주하여 그에게 쇠의 가격을 가리키면서 그것은 쇠가 이미 화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상대방은 천국에서 성 베드로가 자기 앞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한 단테에게 대답한 것처럼 대답할 것이다. 이 돈의 품질과 무게는 이미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말해보라. 그것이 네 주머니에 있는가 없는가? 가격 형태는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교환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금은 교환 과정에서 이미 화폐 상품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가치 척도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가치 척도 속에는 경화, 하드캐시 179쪽의 역자주 참조가 숨어 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상품이 가격을 가진다. 이 상품은 얼마만큼의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그 상품이 화폐와 교환된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단테의 신곡 정도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서 단테가 이제 뭐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앞에서 자기가 기독교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줄줄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돈의 품질과 무게는 이미 검사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암송한 사도신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네 주머니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사도신경을 외웠지만 단순히 그런 옳은 말씀을 외우는 것과 네가 실제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전혀 별개 일이다라고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상품이 그 가치를 가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상품이 실제로 팔려서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가치 척도 속에는 경화, 실제 화폐가 이제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없으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3장 2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